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은 집값이 아주 높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시니어 자산과 연금 제도를 설계해오면서 본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간 가격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생활비 전환에 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건 거창한 목돈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거든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분의 시니어 자산 설계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관점이 바뀌는 순간 표정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주택연금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처음엔 불안해하시던 분들이 점점 눈빛이 달라지세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매달 숨통이 트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계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건 내 집을 평생 생활비로 바꾸는 제도예요. 그 차이를 아시면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격 조건부터 지급 방식, 가족합의, 비용 구조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모든 걸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까지 제안 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과 함께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한 장모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은 좀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아서 가치는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손에 쥐고 계신 현금이 부족하셔서 생활을 계속 줄이고 계셨죠. 관리비랑 공과금을 아끼느라 겨울에도 난방을 늦게 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되시는 분이 옆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던지요. 그래서 제가 조건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점검해 드렸어요. 주택가치, 연령, 기존 대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급 방식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셨고요. 큰 소비를 하신 것도 아닌데 표정이 정말 편안해지셨어요.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 가진 힘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는데요. 중요한 건 제도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과 계획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택연금 활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정보들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의 구조와 조건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을 시작하려면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집의 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같은 기초 조건들이 첫 관문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요건을 충족하셔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연례 자료와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연령과 평가액이 매달 받으시는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정혜 69세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 연령과 주택평가액을 함께 적용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본인과 배우자, 정보, 주택 소재지와 면적, 기존 대출 여부를 종이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역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최근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수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연령과 주택 상태, 대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급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매달 일정 금액만 받는 방식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조금 더 많이 받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일부 목돈을 미리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제도 안내 자료를 보면 이 지급 방식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안정감이 정말 크게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초기에 목돈을 조금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월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관리비 부담을 확 낮추셨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쓴 돈을 기준 생활비, 변동 지출, 비정기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맞는 방식이 보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초기에 목돈을 너무 크게 쓰면 나중에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해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생활에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처음에 목돈이 필요한가? 세 번째로 비용과 보증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싫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제도가 신뢰를 받는 핵심은 바로 보증 시스템에 있어요. 공적 보증 구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장수 리스크나 집값 변동 리스크를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서미자 72세님은 처음에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비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부터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입하기 전에 비용 항목이 뭐가 있는지, 언제 내는지, 중간에 해지하거나 상환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만 보지 마시고 그 비용으로 어떤 보증과 안전장치를 받는지 평생형 혜택의 가치를 함께 비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대신 막아주는 건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네 번째는 상속과 가족합의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도 상속 계획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족끼리 미리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고령층 자산 승계에 관한 여러 연구를 보면 사전에 합의를 해두면 나중에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대현 66세님은 자녀분들과 함께 예상 상환 구조를 미리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갈등 없이 진행하셨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가족 미팅을 한번 여시라는 겁니다. 주택 가치가 얼마고 남는 자산은 어떻게 되고 상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감정이 섞인 말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각자 역할과 절차를 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기존 대출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순위랑 잔액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해요. 금융교육 자료를 보면 기존 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인 가능성하고 매달 받는 금액에 영향을 준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지훈 70세님은 소액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월 수령액 변동을 최소화하셨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대출의 종류, 남은 금액, 금리를 표로 만들어서 조정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게 언제 발생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 대출 구조가 주택연금 이용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섯 번째는 집값 변동과 장수 위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는 위험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국내외 고령화 관련 연구를 보면 공적 보증이 바로 이 두 가지 위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소개됩니다. 전영자 77세님은 매달 받는 금액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생활 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셨대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5년 단위로 지출이랑 수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급 방식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목표가 생활 안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 목표가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라면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꼭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고요. 달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가는 비정기 항목들이 있죠. 이걸 분리해서 현금 흐름 지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평균값만 쓰지 마시고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쓴 돈을 반영하세요. 통장 내역을 내려받아서 전기료, 관리비, 통신비, 약국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색깔로 구분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지출 중에서 절대 줄일 수 없는 고정 항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그 다음은 지급 방식과 기간을 고르는 겁니다. 평생형, 기간형, 혼합형은 체감하는 안정감이 정말 다릅니다. 초기에 일시금을 크게 쓰면 그 다음부터 매달 받는 금액이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3가지 안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비교표로 놓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와 가족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조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3번째로 가족 합의서 작성입니다. 상속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상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주택관리 책임은 누가 맡을 건지 이런 걸 문서로 남기면 나중에 분쟁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말로만 합의하지 마시고 서명을 꼭 받으세요. 가족회의록, 나중에 상환할 때의 시나리오, 연락 담당자 이런 걸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이 내용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4번째는 기존 대출 점검입니다. 담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서류상 누락이 있으면 승인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 등기부 등본, 대출 내역을 동시에 준비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정리할 수 있는 대출은 미리 정리했나요? 5번째는 비용과 수수료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가입할 때, 유지할 때, 조정할 때마다 비용이 달라요. 비용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되지만 일정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 해, 갱신 시점, 조정 시점의 비용을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 두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 달력에 비용 알림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나요? 6번째는 주택관리 계획입니다. 주택 상태는 제도를 계속 이용하는 것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 둘 다에 중요해요. 과도한 리모델링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안전 점검이랑 소규모 보수, 관리 규약 정비 이런 걸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해 보세요. 꼭 필요한 정비와 미룰 수 있는 정비를 구분했나요? 7번째는 재점검 주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가족 상황이 달라지거나 물가가 오를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해요.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계속 고정시켜두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하시고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점검하는 원칙을 만들어 두세요. 질문해 보세요. 올해 안에 점검 일정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을까요? 8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택금융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복잡한 계산이나 서류 준비는 전문가가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상담을 받으실 때는 내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언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9번째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습관입니다. 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몇 년 전 정보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금융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최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있나요? 10번째는 감정과 숫자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집은 추억이 많은 공간이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현실적인 생활 도구입니다. 감정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결정은 숫자와 계획으로 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감정과 숫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오해는 집값이 높아야만 주택연금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리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합의해서 집을 안정적인 생활비로 바꾸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집값 시세와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위험을 혼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커지고 생활이 흔들려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기고 생활의 기본이 안정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녀한테 손 벌릴 일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건 이겁니다. 똑같은 제도를 쓰더라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덜 챙겨서 승인이 늦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지급 방식을 잘못 골라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연령과 주택 상태 확인하고 지급 방식 시뮬레이션하고 가족 합의서 만들고 기존 대출 점검하고 비용 달력 세우고 주택관리 계획 짜고 재점검 주기 정하는 것. 이 과정들이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안정된 노후의 시작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내 기준 생활비를 정하는 겁니다. 매달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지 숫자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 주택연금 3가지 지급 방식의 시뮬레이션 표를 만들어 보세요. 평생형, 기간형, 혼합형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함께 보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것만 해도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만 거쳐도 눈앞이 환해진다고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 예를 들면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준비해놨어요. 다음 영상도 꼭 보셔야 완전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은 선택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오늘 영상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